아,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열받게 하네. 뭐 하는 년인데 자꾸 남의 부대 일에 대가리를 들이밀어. 어? 아들 관리 그따위로 한 내년 잘못 아냐? 뭐 하는 년. 그 순간 평범한 검은색 정장 차림의 어머니로 그곳에 서 있던 박선호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그녀가 핸드백이 아닌 정장 안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낡은 지갑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군을 통제하는 검은색의 투박한 군용 보안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녀가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누르자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충성.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서울 용산. 지하 벙커의 거대한 전장 상황판이 수십 개의 푸른 빛점으로 반짝였다. 동해상에서 포착된 미상의 항적, 서해 북방한 개선을 아슬아슬하게 긋는 적의 경비정. 그 모든 움직임을 한눈에 꿰뚫어보는 거대한 지휘 통제실 가장 깊은 곳, 대한민국군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 박선우 대장의 집무실은 방음벽 너머의 긴장감이 무색하게 고요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은 단순한 계급이 아니었다. 그것은 30년 넘게 군복을 입고 전선과 정책의 최일선에서 버텨온 삶의 무게 그 자체였다. 책상 위에는 대통령과의 직통 회선 전화기와 각군 사령부로 연결된 붉은색 비상 전화기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녀의 결정 하나에 전군의 향방이, 나아가 국가의 안위가 달려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 국방부 장관과의 화상회의를 마친 참이었다. 복잡한 현안 보고가 끝난 뒤 모니터에서 눈을 뗀 그녀의 시선이 책상 한편에 놓인 낡은 사진으로 향했다. 20살 무렵 대학 입학 직후에 찍은 아들 김지훈의 웃는 얼굴이었다. 군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순간부터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삶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웠지만 그녀가 별을 다는 동안 아들은 홀로 저녁을 먹는 날이 더 많았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시끄러운 것보다 책을 좋아하던 아이. 그런 아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가장 혹독하다는 강원도 최전방 수색대에 자원 입대하겠다고 했을 때 그녀는 겉으로 덤덤하게 허락했다. 어쩌면 평생 군복 속에 자신을 가둔 어머니를 아들은 그렇게라도 이해하고 싶었는지 모른다고 애써 생각했다. 그 아들이 지금 강원도 양구 제21보병사단 백두산 부대에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가장 긴장감이 높은 곳. 비무장지대 철책선을 지키는 최전방이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전화를 받은 것이 언제였는지 까마득했다. 훈련소 수료식 날 짧게 깎은 머리가 어색하다며 웃던 얼굴이 마지막 기억이었다. 자대 배치를 받은 후로는 훈련 중이라 바쁘다는 짧은 문자 메시지가 전부였다. 그녀의 경호 부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다음 일정을 보고했다. 의장님 15분 뒤에 주한미군 사령관과의 비공개 회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하게. 부관의 눈이 커졌다. 합참의장이 특히 북한의 도발 징후가 미세하게 남아 감지되는 이 시기에 모든 일정을 취소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의장님 안보 상황이 긴급 상황 시 즉시 복귀한다. 그 외에는 어떤 연락도 받지 않겠네. 용산 헬기장에 블랙호크 한 대 대기시키게. 그리고 자네는 수도병원에 연락해서 아니 됐다. 그냥 헬기만 준비하게. 그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합참의장이 아닌 어머니로서의 명령 불복종을 감행하기로 했다. 그녀는 별이 박힌 전투복을 벗고 가장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수많은 훈장 대신 얇은 스카프를 둘렀다. 그녀가 집무실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서열 1위의 대장이 아닌 그저 아들의 안부가 궁금한 한 명의 어머니일 뿐이었다. 그녀의 전용 헬기가 육중한 프로펠러 소리를 내며 용산의 하늘을 가르고 북쪽으로 강원도의 깊은 산골짜기를 향해 날아갔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대한민국의 험준한 산맥을 내려다보며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옥죄는 것을 느꼈다. 야전 지휘관 출신인 그녀의 본능이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강원도 양구. 겨울의 끝자락이었지만 산골짜기에 몰아치는 바람은 여전히 살을 애는 듯했다.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겨울이 시작되고 가장 늦게 끝나는 곳이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방송이 스피커를 타고 음습하게 골짜기를 울렸다. 제21보병사단 백두산 부대. 그 중에서도 가장 험준한 구역을 담당하는 수색대대 막사. 이병 김지우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엎드려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 생활관 왕고인 강태식 일병이 다리를 꼬고 앉아 과자를 씹어먹고 있었다. 야, 김지훈. 걸레질 그따위로 할래? 먼지 하나라도 보이면 내 눈깔에 이 걸레 처박는 수가 있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이 새끼가 오늘 특별한 손님 온다고 아주 기분이 날아가시죠? 강일병이 낄낄거리며 과자 부스러기를 바닥에 툭 털었다. 다시 닦아. 자대 배치를 받은 그날부터 지옥은 시작됐다. 어수룩한 성격, 굼뜬 동작, 그리고 그림이나 그리는 나약함. 그는 백두산 부대의 거친 문화 속에서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하지만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린 것은 그가 합참의장 아들이라는 사실이 은밀하게 퍼지면서부터였다. 이 지옥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강일병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행동대장일 뿐, 진짜는 행정보급관의 오른팔이자 분대장인 조규철 중사였다. 조 중사는 자판기 돈통을 털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철저히 묵인했다. 아니, 오히려 그가 강일병을 부추겼다. 군기는 저런 놈을 잡아야 잡히는 거라면서. 조 중사에게 김지우는 성가신 존재였다. 특혜 시비에 휘말릴까봐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그 배경을 이용해 무언가 뜯어낼 것이 없을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조 중사는 지훈을 따로 불러 은근하게 압박했다. 어이, 김이병. 어머니가 그렇게 높으신 분이라며? 근데 왜 이렇게 부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부족할까? 저기 세탁기도 고장났고 말이야.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최신형으로 한 대 넣어달라고 하지 그래.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라고 대답하자 조 중사의 표정은 차갑게 굳었다. 그날 밤부터 강일병의 괴롭힘은 노골적인 폭력으로 변했다. 내 엄마가 별 4개면 뭐해? 여기서는 내가 왕이야. 이 새끼가 뺑 믿고 뺀질거려. 그들은 지훈이 어머니에게 어떤 불평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길들였다. 훈련 중 사고를 가장에 구타했고 식사 시간에는 일부러 시비를 걸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했다. 지훈은 몇 달 만에 10kg이 넘게 빠졌고 그의 눈은 공포와 체념으로 죽어갔다. 그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모든 편지가 조 중사와 강일병의 검열을 거친다는 것을 알기에 포기했다. 이곳은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었다. 면회객 방문입니다. 방송이 울렸다. 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박선우 대장이 탄 블랙호크 헬기는 양구의 군 비행장에 착륙했다. 그녀가 내리자마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제2군단 참모장과 21사단 부사단장이 거의 경례 자세로 달려왔다. 충성. 의장님 어쩐 일로. 박선우는 그들의 경례를 손짓으로 막았다. 비공식 방문일세. 사단장에게는 보고하지 말게. 그냥 아들 면회 온 어머니로 조용히 다녀가고 싶네. 그녀의 말에 비공식이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현역 대장,
그것도 합참의장이 자신의 관할 구역에 예고 없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두 장교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들은 군단장과 사단장에게 이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할지 아니면 의장의 비공식이라는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에 빠졌다. 박선우는 그들의 고뇌를 무시한 채 미리 준비시킨 민간인 번호판의 검은색 세단에 올랐다. 차가 사단 사령부를 지나 수색대대가 있는 산골짜기로 접어들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서울의 번잡함이 사라지고 거대하고 붉은 백두산 부대 표지판과 함께 개울 위로 길게 늘어선 철책선이 나타났다. 지뢰라는 살벌한 경고판과 강 건너 북녘 땅을 응시하는 해안 초소들이 이곳이 전쟁의 최전선임을 실감케 했다. 위병소의 차가 멈췄다. 그녀는 신분증 대신 미리 준비한 아들의 소속과 이름이 적힌 면회 신청서를 내밀었다. 위병소 근무자는 서류를 확인하고는 무심하게 고개를 까딱했다. 김지훈 이병 면회 오셨습니까? 저쪽 면회실로 가시면 됩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대대 본부 건물 2층에서 누군가 황급히 창문 커튼을 내리는 것이 보였다. 대대장 문학준 중령이었다. 문 중령은 이미 1시간 전 사단 부사단장으로부터 합참의장께서 사적인 용무로 대대 관할 구역으로 이동 중이라는 전가를 받고 패닉에 빠져 있었다. 사적인 용무란 아들 면회가 분명했다. 문제는 김지훈 이병이었다. 문 중령은 김 이병이 자대에 배치되었을 때 중대장 이진석 대위를 따로 불렀다. 이 대위, 자네 중대의 합참의장 아들이 왔더군. 골치 아프게 됐어. 특혜 시비 붙으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그렇다고 사고가 나도 안 돼. 알아서 잘 관리하게. 너무 풀어주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잡지도 말고. 그냥 조용히 먼지 안 나게 전역시키는 게 우리 목표야. 이 알아서 잘 관리하라는 애매한 지시는 이 대위를 거쳐 분대장인 조규철 중사에게 전달되면서 절대 특혜 시비가 붙어서는 안 된다. 다른 놈들보다 2배로 굴리고 2배로 엄하게 다뤄라. 그래야 뒤탈이 없다는 완벽한 괴롭힘의 명분으로 변질되었다. 문 중령은 지금 자신의 사무실에서 차마 내려가 보지도 못한 채 그저 이 사적인 면회가 조용히 끝나기만을 빌고 있었다. 면회실은 차갑고 휑했다. 플라스틱 의자 몇 개와 오래된 자판기가 전부였다. 박선우는 싸늘한 의자에 앉아 아들을 기다렸다. 잠시 후 면회실 문이 열리고 전투복 차림의 김지훈 이병이 들어섰다. 어머니. 박선우는 아들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려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불과 몇 달 만에 본 아들은 뼈와 가죽만 남은 채 회색빛으로 질려 있었다. 애써 웃으려는 입술은 터져 있었고 짧은 머리카락 아래 관자놀이 부근에 희미하게 가라앉지 않은 멍자국이 선명했다. 무엇보다 아들의 눈. 어릴 적 총명하게 빛나던 그 눈은 지금 공포와 체념으로 죽어 있었다. 어머니 오셨습니까? 지훈이 경례를 붙이려다 사복 차림의 어머니를 보고 황급히 손을 내렸다. 얼굴이 왜 이래? 어디 아픈 거야? 박선우가 아들의 깡마른 얼굴을 만지려 손을 뻗었다. 지훈은 자기도 모르게 움찔 어깨를 움츠리며 뒤로 물러섰다. 박선우의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가워졌다. 야전 지휘관 출신인 그녀의 본능이 비명을 질렀다. 아들이 지금 극도의 공포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아닙니다. 훈련이 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밥은 잘 먹는 거지? 네, 그럼요. 여기 맛있습니다. 박선우는 애써 싸운 음식을 펼쳤다.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갈비찜과 잡채였다. 하지만 지우는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는 음식이 아닌 면회실 입구에서 이쪽을 힐끔거리며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는 조규철 중사와 강태식 일병을 향해 공포에 질린 채 떨리고 있었다. 박선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다. 지훈아.
똑바로 말해. 무슨 일이야? 누가 너 괴롭혀?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가라앉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닌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아들의 눈이 흔들렸다. 그 순간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조규철 중사가 들어왔다. 그는 박선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지훈에게 말했다. 야, 김이병. 면회 시간 다 됐어. 빨리 처먹고 들어가. 지금 작업할 거 밀렸어. 아직 1시간이나 남았는데요. 박선우가 차갑게 말했다. 조 중사는 그녀를 비웃듯 쳐다봤다. 아줌마. 여긴 사회가 아닙니다. 군대입니다. 우리가 바쁘다면 바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박선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아드님 관심병사라 저희가 특별히 교육 중인데 자꾸 이러시면 교육에 방해됩니다. 관심병사 교육. 박선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박선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관심병사를 교육 중이라고. 조규철 중사는 이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자의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 오히려 더 거만하게 굴었다. 그렇습니다. 댁의 아드님이 워낙 굼뜨고 나약해서 저희가 해병, 아니 백두산 부대 정신을 주입하는 중입니다. 군대 일은 군대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아줌마는 저기 가서 얌전히 앉아 계시죠. 바로 그때였다. 지훈이 긴장한 나머지 어머니가 건네준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을 놓쳤다. 쨍그랑. 쇠로 된 보온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뜨거운 물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면회실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구석에서 낄낄거리던 강태식 일병의 웃음소리가 멈췄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얼어붙은 지훈과 쏟아진 물을 향해 천천히 돌아갔다. 정적은 3초를 넘기지 못했다. 이런 게시발. 강태식 일병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다. 그는 먹던 과자 봉지를 집어 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 애미가 싸준 밥 처먹을 자격도 없는 새끼가 지금 면회실 바닥까지 조져나. 그는 성큼 지훈에게 다가와 망설임 없이 지훈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어머니 강서윤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박선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전신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분노가 치밀었다.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강태식은 박선우를 힐긋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방해받았다는 짜증과 경멸이 가득했다. 아줌마는 빠져. 그는 지훈의 멱살을 쥔 채 면회실 구석 자판기 뒤편의 좁은 창고형 공간으로 그를 거칠게 끌고 갔다. 죄송합니다. 강 일병님. 제가. 닥쳐 이 버러지 새끼야. 쾅. 강태식이 지훈을 창고 벽으로 밀어붙이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바로 박선우의 귀에 결코 들려서는 안 될 소리가 들려왔다. 퍽, 퍽, 이 새끼가 여기가 내 집 안방인 줄 알아? 군화발이 복부를 걷어차는 살이 찢어지고 뼈가 울리는 소리였다. 당장 문 열어. 박선우가 창고 문으로 달려가려던 순간 면회실 책임자인 조규철 중사가 팔짱을 낀 채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아줌마 참견 마시라니까. 지금 우리 교육 중입니다. 사람을 짐승처럼 두들겨 패는 게 당신들 백두산 부대의 교육 방식인가? 당신 간부야. 저 폭행을 당장 멈추게 해. 아, 시끄럽네, 진짜. 조 중사가 귀를 후비며 인상을 썼다. 그는 이제 노골적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아줌마가 군대를 알기나 해?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상급부대? 헌병대? 마음대로 하셔. 어차피 그 양반들도 내 말 듣지 아줌마 말 안 들어.
그는 박선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밀쳤다. 아,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열받게 하네. 뭐 하는 년인데 자꾸 남의 부대 일에 대가리를 들이밀어. 아들 관리 그따위로 한 내년 잘못 아니야? 당장 그 족같은 음식물 쓰레기나 치우고 꺼져. 뭐 하는 년.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밀친 그 손가락. 그 순간 박선우의 세계가 멈췄다. 그녀를 짓누르던 어미로서의 비통함과 슬픔이 순식간에 증발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대한민국 전군 통수권자 2위 합참의장 박선우의 차가운 분노였다. 박선우는 밀쳐진 어깨의 온매무새를 천천히 바로잡았다. 그리고 자신을 연이라고 부른 조규철 중사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다. 오직 얼음보다 차가운 살기만이 남아있었다. 방금 뭐라고 했나? 뭐 하는 년이냐고 물었다. 왜 귀까지 처먹었어? 조규철이 거침없이 내뱉었다. 좋다. 박선우가 짧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버러지들과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핸드백이 아닌 정장 안주머니에서 검은색의 투박한 군용 보안 스마트폰을 꺼냈다. 어이구, 조 중사님. 저 아줌마 드디어 일일이 누른답니다. 강태식이 창고에서 땀에 젖은 채 나오며 박장대소를 했다. 그의 발치에 지훈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박선우는 그들의 조롱을 무시한 채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고 절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육군 참모 총장입니다. 조규철과 강태식의 웃음소리가 멎었다. 육군 참모 총장이라는 단어는 그들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박선우는 쓰러진 아들을 내려다보며 얼어붙은 두 놈을 곁눈질로 훑으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 합참의장 박선우요. 합참의장? 강태식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그가 씹던 껌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조규철 중사의 얼굴은 피기가 사라지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년이라고 불렀던 아줌마가 대한민국군 서열 1위 텔레비전 속에서나 보던 대통령 바로 밑에 그 대장 합참의장이라고. 의장님, 박선우 의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대한민국 육군의 수장 김영민 대장의 것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경악과 공포로 완전히 경직되어 있었다. 그가 용산 합참실이 아닌 외부에서 그것도 보안 단말기로 전화를 걸어온 서열 1위의 방문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박선우는 전화기에 대고 낮고 정확하게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조규철의 눈에 고정되어 있었다. 김 총장, 내가 지금 귀관이 관할하는 강원도 양구 21사단 수색대대 정문 면회실에 와 있소. 예, 의장님.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즉시. 내 아들이 여기서 복무 중이라 어미 노릇하러 잠시 들렀소. 그런데 박선우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다. 면회실의 공기가 얼어붙어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올 지경이었다. 방금 귀관의 부하인 조규철 중사와 강태식 일병이 내 아들을 이 면회실 바닥에서 짐승처럼 짓밟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소. 수화기 너머에서 크 하는 숨막히는 소리가 들렸다. 조규철 중사는 그 자리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그의 뇌가 작동을 멈췄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그제야 거대한 공포가 온몸을 덮쳤다. 박선우는 그를 경멸스럽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들은 내 아들이 처맞을 만했다고 말했소. 그리고 내가 제지하자 나를 밀치며 그녀는 조규철을 정확히 가리켰다. 저자가 나에게 뭐하는 년인데 관여하냐고 묻더군. 육군 참모총장은 대답이 없었다. 그것은 대답을 못하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대장이 자신의 부하에게서 전군 통수권자인 합참의장에게 그런 모욕이 가해졌다는 보고를 받았을 땐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 김 총장. 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부터 30분 주겠소. 예, 30분입니다. 30분 안에 귀관의 제3야 전군사령관, 제2군단장, 그리고 21사단장이 헬기를 타고 이면회실 바닥에 직접 도착하지 않으면 박선우는 잠시 말을 끊었다. 난 이걸 육군 전체의 조직적 기강 회의와 부패로 간주하겠소. 그리고 합참의장 직권으로 육군 본부 전체에 대한 무기한 특별 합동 감찰을 지시할 것이요. 의장님, 제발. 내 시계로 지금부터 29분 50초 남았소. 이건 합참의장의 경고가 아니라 명령이다. 딸깍. 박선우는 전화를 끊었다. 면회실은 무덤보다 더 조용했다. 합참의장님. 조규철 중사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바닥을 기어 박선우의 구두 끝을 잡으려 했다. 자,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몰라 뵀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박선우의 목소리는 얼음 그 자체였다. 그녀는 구두를 털어내듯 조규철의 손을 밀어냈다. 강태식 일병은 이미 상황 파악을 포기했다. 그는 구석에서 하는 소리만 내며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선우는 더 이상 그 두 버러지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급히 쓰러진 아들 지훈에게 달려갔다. 지훈아, 정신 차려. 엄마 왔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그녀가 아들을 부축해 앉히는 순간 지훈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흐흐. 그래, 엄마 여깄어.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 아들. 그녀는 아들의 찢어진 입가를 닦아주며 자신의 정장 재킷을 벗어 아들의 몸을 감쌌다. 평생 군복만 입어왔던 그녀의 어깨가 합참의장의 별이 아닌 어미의 슬픔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멀리서 하지만 아주 빠르게 두두두두두두두 하늘을 찢는 괴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한 대가 아니었다. 양구의 겨울 하늘을 뒤덮을 듯한 최소 서너 대의 거대한 헬기 프로펠러 소리였다. 조규철 중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령부의 지휘 헬기, 군단장의 지휘 헬기, 그리고 사단장의 지휘 헬기 편대가 면회실 앞 연병장을 향해 미친 듯이 하강하고 있었다. 전화를 끊은 지 정확히 25분 만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최전방을 책임지는 야전 사령관, 군단장, 사단장이 그들의 모든 것을 걸고 합참의장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날아오고 있었다. 백두산 부대의 심장이 오늘 멈춰 설 참이었다. 쿵. 세 대의 헬기가 거의 동시에 면회실 앞 연병장을 지축이 울리도록 내려앉았다. 헬기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돌풍이 면회실 창문을 깨트릴 듯이 후려쳤다. 위병소 초병들은 비명을 지르며 엎드렸다. 헬기의 문이 열리기도 전에 제2군단장 손태규 중장과 21사단장 오성환 소장이 뛰어내렸다. 그들의 전투복은 황급히 꿰입느라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수백 명의 부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치 신병처럼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면회실 문을 향해 돌진했다. 쾅! 면회실 문이 부서져라 열렸다. 두 장군 그리고 그들을 뒤따라온 육군 헌병대장과 참모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대한민국 군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 박선우가 값비싼 검은색 정장이 흙먼지와 핏물로 더럽혀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입가에 피를 흘리며 실신하듯 쓰러져 있는 이등병이 안겨 있었다.
면회실 구석에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지조차 못하는 강태식 일병과 바닥에 주저앉은 채 오줌을 지려 바지를 적시고 있는 조규철 중사가 있었다. 의장님. 손태규 군단장이 군모를 벗어든 채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감히 경례조차 붙이지 못했다. 서열 1위의 지휘관이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그것도 자신의 부하들에게 그런 일을 당한 직후였다. 제가 죽을 죄를. 그가 박선우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던 순간이었다. 무릎은 죄인이 꿇는 것이다, 손 장군. 박선우의 목소리가 면회실 바닥을 긁었다. 그녀는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리고 죄인은 저기 있다. 그녀의 손가락이 오줌을 지린 조규철과 넋이 나간 강태식을 향했다. 헌병대장, 뭐하나. 저 두 놈, 저것들은 이 시간부로 군인이 아니다. 저것들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범죄자다. 당장 저놈들의 계급장을 떼고 군복을 벗겨. 수갑 채워서 특수폭행, 가혹행위, 그리고 전군 통수권자에 대한 모욕 및 상관 폭행 미수, 군사 반란에 준하는 범죄로 당장 긴급 체포해. 육군 교도소 독방에 쳐넣어. 헌병들이 비명처럼 달려들어 바닥에서 발버둥 치는 조규철과 이미 실신한 강태식을 짐승처럼 끌어내기 시작했다. 살려주십시오. 의장님, 군단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규철의 비명이 면회실을 가득 채웠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박선우는 그제야 천천히 아들을 안은 채 일어섰다. 그녀의 검은 정장은 아들의 피와 흙먼지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의장님 용서를. 오성환 사단장이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렸다. 박선우는 그를 무시했다. 그녀는 손태규 군단장을 바라보았다. 손 장군. 예, 의장님. 의무 헬기를 부르시오. 예, 즉시 사단 의무대로. 사단 의무대가 아니다. 박선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눈빛은 그녀의 부대를 단 하나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담고 있었다. 지금 당장 용산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장에게 직접 연락해. 합참 명령으로 최고의 외상팀을 준비시키라고. 내 아들은 여기서 단 1초도 더 머물 수 없어. 그녀는 자신의 헬기 편대를 가리켰다. 합참 지휘 헬기로 내가 직접 이송하겠소. 그것은 군단장과 사단장 면전에 대고 날린 가장 큰 불신이자 가장 무거운 질책이었다. 오성환 사단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부대에서 발생한 환자를 합참의장이 직접 자신의 헬기로 수도병원으로 빼내 가겠다는 선언이었다. 이 사단은 완벽하게 무시당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손태규 군단장이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잠시 후 치열한 헬기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아들을 태운 헬기가 양구의 하늘을 벗어났다. 박선우는 헬기 문이 닫히기 직전 연병장에 망부석처럼 서 있는 두 장군을 내려다보았다. 두 사람 꼼짝 말고 거기서 대기하시오. 내가 내 아들을 병원에 눕히고 다시 돌아올 테니. 그녀의 목소리는 약속이었다. 지옥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 1시간 반 뒤 박선우는 양구의 21사단 지휘 통제실에 다시 강림했다. 그녀는 용산 수도병원에 아들을 내려놓자마자 흙먼지와 피자국이 그대로 묻은 정장 차림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의 군복 입은 그림자 합참 작전본부장과 합참 감찰실장이 도열해 있었다. 지휘 통제실에는 사단장 오성환 소장과 군단장 손태규 중장, 그리고 방금 도착한 육군참 모총장 김영민 대장이 죄인처럼 서 있었다. 박선우는 지휘관석에 앉지 않았다. 그녀는 상황판 앞에 선 채 육군의 최고 지휘관들을 돌아보았다. 병원 기록이 방금 도착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매마비었다. 갈비뼈 2대 골절, 좌측 신장 타박상으로 인한 내부 출혈,
안면부 열상. 그리고 그녀는 차마 다음 말을 잇지 못하다가 눈을 감고 내뱉었다. 몸 전체에서 발견된 시기가 다른 수십 개의 피하 출혈. 즉 상습적인 폭행의 흔적이 발견되었소. 김영민 총장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김 총장. 예, 의장님. 이건 실수가 아니요. 이건 사고가 아니야. 이건 이 부대의 만연한 관습이요. 오 사단장, 자네는 어미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짓밟을 만큼 편안하게 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그 관습을 그동안 뭘 하고 있었나? 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휘 책임을. 책임? 박선우가 차갑게 웃었다. 자네가 지금 그 책임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나? 내가 오늘 여기 오지 않았다면, 내 아들이 합참의장 아들이 아니었다면 내 아들은 저기서 맞아 죽었을지도 모르고 자네는 그걸 부대 부적응 병사의 불의의 사고 따위로 보고했겠지. 아닙니다. 의장님 억울합니다. 억울해? 그럼 증명해 보시오. 이 사태가 조규철과 강태식 그 두 놈의 일탈이었다는 것을. 박선우는 합참 감찰실장에게 눈짓했다. 감찰실장 소장이 앞으로 나서 보안 단말기에 파일을 띄웠다. 보고 드립니다. 방금 전 육군 교도소로 이감된 피의자 조규철 중사에 대한 1차 신문 결과입니다. 조규철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대장 면전에서 년이라고 말한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 남은 인생 전체가 끝장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불었다. 조규철 중사는 김지훈 이병의 직속 상관인 중대장 이진석 대위 그리고 대대장 문학준 중령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묵인 방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휘 통제실의 공기가 10도 이상 내려갔다. 오성환 사단장의 다리가 풀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21사단 전체의 지휘 체계가 뿌리부터 썩어 있다는 뜻이었다. 조규철의 진술에 따르면 감찰실장이 계속 보고했다. 김지훈 이병이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중대장 이진석 대위가 조 중사를 따로 불러 저놈 합참의장 아들이다라고 귀띔했다고 합니다. 박선우의 눈이 가늘어졌다. 알고 있었다. 이 대위는 조 중사에게 절대 특혜 시비가 붙어서는 안 된다. 다른 놈들보다 2배로 굴리고 2배로 엄하게 다뤄라. 그래야 뒤탈이 없다고 사실상 특별관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특별관리. 박선우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조 중사는 이것을 상관의 승인으로 받아들였고 강태식 일병을 사주하여 김이병을 조직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행위가 부대 기강을 위한 필요하기자 중대장과 대대장의 비호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보고가 끝났다. 박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상황판에 떠있는 양구의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분노는 이미 그 임계점을 넘어섰다. 남은 것은 차가운 결단뿐이었다. 김 총장, 손 군단장, 오 사단장. 그녀가 3명의 육군 최고 지휘관을 불렀다. 예, 의장님. 3사람 이 보고를 듣고도 여전히 억울하다는 말이 나옵니까? 세 장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부대는 합참의장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 아들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혜 시비를 피한다는 명목으로 폭력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이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군 지휘부의 가장 추악한 배신이었다. 감찰실장. 예, 의장님. 이 시간부로 합참 감찰실은 제21보 병사단 전체에 대한 무기한 특별 지휘 감찰에 돌입한다. 사단장의 지휘권을 정지시키고 모든 정보 접근 권한을 감찰실로 이관한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쿠데타였다. 합참의장이 최전방 사단 하나의 지휘권을 통째로 박탈해버린 것이다. 그녀는 오성환 사단장을 돌아보았다.
지금 당장 그 오만하고 무능한 중대장 이진석 대위, 그리고 그자의 대대장 문학준 중령을 이 자리로 끌고 오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백령도의 파도보다 거칠었다. 내가 직접 저들의 주둥이로 저들의 백두산 부대 정신이 무엇인지 들어봐야겠소. 지휘 통제실의 육중한 강철 문이 열렸다. 먼저 들어온 것은 중대장 이진석 대위였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빳빳하게 다려 입은 전투복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 뒤를 이어 대대장 문학준 중령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려 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턱의 근육을 감추지 못했다. 두 장교는 방 안에 도열한 대한민국 군의 정점들을 보고 숨이 멎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본 별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별들이 오직 두 사람 자신들을 꿰뚫어 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충, 성, 대대장 중령 문학준, 중대장 대위 이진석, 의장님께 대하여. 됐다. 박선우가 그들의 요란한 경례를 손짓으로 막았다. 그녀는 상황판 앞에서 돌아섰다. 그녀의 피 묻은 정장이 그 어떤 장군의 군복보다 더 위압적이었다. 이진석 대위. 예, 의장님. 자네가 내 아들 김지훈 이병의 중대장인가?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 중사에게 특별 관리를 지시했나? 특혜 시비가 붙지 않게 남들보다 2배로 굴리라고. 이진석 대위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조규철이 그렇게 빨리 모든 것을 풀어버렸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것은 의장님 오해십니다. 저는 그런 폭력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해병. 아니 해병으로서 뭐. 박선우가 그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해병으로서 갓 자대에 배치된 아직 모든 것이 서툰 이등병을 선임들의 폭력에 노출시키는 것이 자네의 지휘 방침인가? 아닙니다. 하지만 김지훈 이병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병사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체력도 약하고 내성적이고 이런 인원이 특혜를 받는다는 소문이 돌면 부대 전체의 사기가. 사기? 박선우의 입에서 얼음 같은 웃음이 터져나왔다. 내 놈이 말하는 그 사기가 한 병사를 짓밟아서 유지되는 것이라면 그런 백두산 부대는 당장 해체하는 게 맞아. 내 놈은 지휘관이 아니야. 넌 그저 내 안위가 걱정되어 병사 하나를 늑대 소굴의 제물로 던져 넣은 비겁한 겁쟁이에 불과해. 의장님. 이진석이 절박하게 외쳤다. 그때 대대장 문학준 중령이 끼어들었다. 의장님, 이 대위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 최전방 부대는 닥쳐라 문중령. 박선우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내리쳤다. 내 놈은 중대장의 그 어리석은 판단을 바로잡아야 할 대대장이었어. 그런데 넌 뭘 했나? 조규철의 진술에 따르면 넌 이 모든 특별 관리를 보고받고도 묵인했더군. 그것은 중대장의 지휘 권한을 존중. 존중? 박선우는 문학준 중령의 바로 눈앞까지 다가섰다. 대장의 위압감이 중령의 숨통을 옥죄었다. 내 아들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순간에도 내 놈은 중대장의 권한을 존중하고 있었나? 조규철이 내 면전에서 뭐하는 년이라고 짓거리는 순간에도 내 놈은 그자의 사기를 존중하고 있었냐 말이다. 내 놈들은 지휘관이 아니야. 공범이다. 아니, 주범이다. 박선우는 두 사람에게서 돌아섰다. 그녀는 육군 참모총장 김영민 대장을 바라보았다. 김 총장. 예, 의장님. 이 두 사람 이 시간부로 보직 해임하시오. 문학준과 이진석의 눈이 절망으로 커졌다. 보직 해임. 그것은 군인에게 내려지는 사회적 사망 선고였다. 합참 감찰실은 이 두 자를 즉시 직무유기 및 가혹행위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군 검찰로 이송하시오.
나는 내일 아침 대통령께 이 두 자의 군복을 벗기는 것을 공식 건의할 것이요. 의장님, 안 됩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두 장교가 비명을 지르며 매달리려 했지만 양옆을 지키고 있던 합참 헌병들이 그들의 입을 막고 팔을 꺾어 지휘 통제실 밖으로 끌어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용산 국방부 합동청사. 대한민국 국방의 모든 정책과 전략이 결정되는 가장 높고 견고한 성체, 그 심장부인 국방부 장관실 최고 위급 전략회의실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감돌았다. 타원형의 거대한 테이블, 그 상석에는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으로 육해 공군 참모총장들이 굳은 얼굴로 배석해 있었다. 그리고 그들 맞은편 피고인석처럼 보이는 자리에 육군 참모총장 김영민 대장이 홀로 앉아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박선우 의장의 사적 복수를 질책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박선우 합참의장이 군 전체의 수뇌부를 소집하여 육군이라는 조직 전체를 심판대에 올린 비공식적인 군사 재판정이었다. 박선우는 상석이 아닌 테이블의 한가운데 마치 검사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피 묻은 정장 대신 칼처럼 각이 잡힌 합참의장 정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은 오늘따라 심판자의 표식처럼 서늘하게 빛났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합동감찰단의 최종 보고서를 공유하겠소. 그녀가 스크린에 파일을 띄웠다. 첫 번째 장은 국군 수도병원에서 촬영한 김지훈 이병의 전신 상처 사진이었다. 갈비뼈의 골절, 신장의 피멍, 그리고 온몸을 뒤덮은 시기가 다른 멍 자국들. 회의실에 있던 대장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이것이 어제 내가 목격한 교육의 결과요. 그녀는 다음 장을 넘겼다. 그것은 조규철 중사와 이진석 대위, 문학준 중령의 관계도였다. 특별관리 지시, 가혹행위 묵인, 소원수리 누락. 그리고 어젯밤 추가 감찰로 밝혀낸 조규철 중사의 부대 유류 및 부식 횡령, 그리고 문학준 중령에게 정기적인 상납이라는 붉은색 글씨가 중앙에 박혀 있었다. 이것은 군납 비리가 아니라 군기문란의 문제요. 조용히 듣고 있던 국가안보실장이 날카롭게 지적했다. 박 의장. 물론 21사단의 비리는 충격적이요. 하지만 의장께서 합참의 직속 감찰단을 동원해 사단의 지휘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이요.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계시오. 군의 지휘 계통을 무너뜨린 선례를 남긴 것이요. 국방부 장관도 거들었다. 박 의장, 나는 박 의장을 신뢰하지만 이번 일은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소. 아들의 일이 아니었다면 의장께서 직접 헬기를 타고 양구까지 갔겠소? 그것은 이 재판정의 핵심이었다. 그들은 박선우의 정의가 아닌 그녀의 동기를 문제 삼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박선우에게 쏠렸다. 그녀가 여기서 밀리면 이 모든 것은 아들 바보 여장군의 히스테리로 격화되고 육군 비리는 꼬리 자르기로 끝날 것이었다. 박선우는 그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장관님, 실장님. 두 분의 우려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 맞습니다. 제 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제 양구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그녀의 솔직한 인정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제가 만약 제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젯밤 감찰단이 발견한 그 27명의 다른 아들들의 비명을 외면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합참의장으로서 서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어젯밤 감찰단이 확보한 다른 피해 병사들의 익명 진술서를 띄웠다. 조규철 중사가 아버지 수술비가 급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갚으라고 하자 죽여버린다고 협박했습니다. 강태식 일병이 밤마다 저를 불러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인 가혹 행위를 했습니다.
이진석 중대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남자 새끼가 그 정도도 못 참냐는 말만 들었습니다. 문학준 대대장님은 저희에게 사고 치면 너희 부모님까지 피곤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신고할 곳이 없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금품 갈취, 성가옥 행위, 그리고 지휘관에 의한 협박. 장관님, 실장님, 그리고 각군 총장님들. 박선우가 테이블을 돌며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이것이 제가 월권을 하면서까지 지켜야 했던 대한민국의 아들들입니다. 제가 어제 목격한 것은 제 아들에 대한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합참의장 아들도 밟아버릴 수 있다는 썩어 빠진 권력에 대한 과시였고 그 과시를 묵인하고 조장한 지휘부의 범죄였습니다. 그녀는 육군 참모총장 김영민 대장을 노려보았다. 김 총장, 대답해 보시오. 이것이 귀관이 말하는 강한 육군의 실체란 말인가? 적이 아닌 가장 약한 전우의 등을 물어뜯는 것이, 지휘관의 비리를 덮기 위해 병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그것이 백두산 부대의 전통인가? 김영민 대장은 거대한 체구에도 불구하고 박선우의 분노 앞에서 초라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육군을 잘못 이끌었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대장의 완벽한 항복 선언이었다. 박선우는 다시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을 바라보았다. 저는 어제 제 아들에게 엄마가 합참의장이라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제 지위가 제 아들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관역을 그린 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제 아들이 겪은 그 고통을 이 나라 그 어떤 부모도 그 어떤 아들도 다시는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저는 월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통령께서 저에게 이 4개의 별을 달아주신 진짜 이유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사적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군 서열 1위로서의 공적 책무입니다.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어머니라는 감정을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정의와 책무로 승화시켰다. 그날 오후 국방부 합동 브리핑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양구 백두산 부대 게이트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었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박선우,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 김영민이 나란히 섰다. 스포트라이트가 터지는 가운데 육군 참모총장 김영민 대장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자신의 대장 모자를 벗어 연단 위에 올려놓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육군 참모총장 대장 김영민입니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죄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한 명의 병사와 그 가족분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육군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양구 21사단에서 벌어진 모든 비리, 즉 김지훈 이병에 대한 상습 폭행과 가혹 행위, 지휘관들의 조직적인 은폐, 그리고 대대장의 군납 비리와 상납까지 단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밝혔다. 이것은 일부 병사의 일탈이 아닌 썩어 빠진 지휘관들의 묵인과 방조 그리고 부패가 낳은 육군 전체의 치욕입니다. 이에 저 김영민은 오늘부로 육군 참모총장직을 내려놓고 군복을 벗겠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현역 육군 참모총장의 잦은 사퇴였다. 그리고 그는 박선우를 향해 돌아섰다. 이번 사태를 직접 적발하고 군의 환부를 도려낼 결단을 내려주신 합동참모본부 박선우 의장님께 육군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박선우를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서열 1위에 대한 경례가 아닌 군의 미래를 맡기는 한 군인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박선우에게 향했다. 그녀는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합참의장 박선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군은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김영민 총장을 바라보았다. 김 총장의 사의는 반려합니다. 모두가 놀랐다. 김 총장의 눈이 커졌다.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더럽힌 것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치우는 것 또한 군인의 마지막 책임입니다. 김 총장은 이 시간부로 합참의장 직속 전군 병영 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나와 함께 이 지옥을 청소해야 할 책임이 있소. 도망칠 생각 마시오. 그것은 사퇴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자 마지막 기회였다. 그날 저녁 이번 사태의 주범들에 대한 처벌이 발표되었다. 강태식 일병, 조규철 중사, 상관 면전 모욕 및 폭행, 특수 가혹 행위, 군용물 횡령 등 군 형법상 최고 형량이 적용되어 군사재판에 회부. 남은 인생을 군 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것이 확실시되었다. 이진석 대위, 문학준 중령. 즉시 파면.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 모든 연금과 명예가 박탈되었으며 직권 남용, 직무유기, 횡령 공모 혐의로 민간 법원에 이첩되어 구속 수감되었다. 오성환 소장, 손태규 중장. 지휘 책임을 물어 즉각 보직 해임되었으며 불명예 강제 전역 조치되었다. 두 장군의 군 생활은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끝났다. 한 달 후 국군 수도병원 재활병동. 김지우는 창가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의 몸에는 아직 흉터가 남았지만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왔다. 공포에 질렸던 눈빛은 사라지고 20살 청년의 차분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의병 전역 판정을 받았다. 몸의 상처보다 그날의 끔찍한 기억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더 심각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사복 차림의 박선우가 들어왔다. 그녀는 합참의장이 아니라 주말을 맞아 아들을 보러 온 어머니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왔어요? 지훈이 밝게 웃었다. 그래, 오늘은 밥 좀 먹었어? 그럼요. 이젠 죽 말고 밥 먹어요. 박선우는 아들 곁에 앉아 아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어두운 겨울의 철책선이었다. 하지만 날카로운 철조망 사이로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새하얀 눈 속에서 새싹 하나가 굳건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멋진 그림이네. 그냥 요즘 계속 이 생각이 나서요. 지우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날 면회실에서 무서웠어요. 엄마가 합참의장이라는 게 원망스러웠어요. 나 때문에 엄마가 곤란해질까봐. 엄마 이름에 먹칠할까봐. 그게 맞는 것보다 더 무서웠어요. 지훈아. 그런데 엄마가 헬기 타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리고 오늘 뉴스에서 다른 피해자들 이야기가 나올 때 깨달았어요. 지훈이 고개를 돌려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다. 엄마는 나 하나 구하러 온 게 아니었구나. 엄마는 그날 나한테만 온 게 아니라 그 부대에 갇혀있던 다른 27명한테도 같이 온 거였어요. 박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 고마워요. 지훈이 처음으로 그날의 일에 대해 고맙다고 말했다. 나 이제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질 거예요. 전역하고 다시 그림 그릴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림을 가리켰다. 나도 엄마처럼 누군가를 지켜주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박선우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이 아들의 환자복에 부딪혀 작게 소리를 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킨 것은 아들의 목숨만이 아니었다. 아들은 그날의 지옥을 딛고 자신만의 철책선에 피어날 새싹을 찾아낸 것이다.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지켜낸 아들이 이제 그녀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